자, 한국 영화에서 자주 다뤄져온 소재 가운데 빼놓을 수 없는 거 하나가 있죠. 바로 분단의 아픔입니다. 맞아요. 세계에서 유일한 분단 국가로 남아있는 만큼 또 적지 않은 영화가 그 아픔을 꾸준히 담아내고 있죠. 네, 그런데 이렇게 돌이켜보면요. 똑같은 분단을 소재로 하고 있습니다만 네. 이게 시대별로 조금씩, 아니 좀 크게 이 편차가 좀 있는 것 같아요. 편차요? 예, 예. 어떤 편차? 전 잘 모르겠던데요. 이게 크게 이제 분류를 해보면요. 남북 간의 화해, 여기에다가 방점을 찍는 영화가 있고 네. 또 북한에 맞서서 자유민주주의를 지켜온 어떤 애국이라고 하는 부분에 방점을 찍는 그런 영화로 분류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자, 분단 소재의 영화 변천사 지금부터 까칠하게 짚어보겠습니다. 자, 분단을 소재로 삼은 한국 영화의 한 획을 그은 작품이다. 이렇게 평가해도 무방할 작품이죠. 박찬욱 감독의 공동경비구역 JSA네요. 네, 그렇습니다. 개봉 당시 분단 이후 최초로 남북 정상회담이 열린 것도 어느 정도 작용을 했겠지만요. 네. 당시로선 상당한 규모의 흥행을 했죠. 재미있게 봤어요. 판문점의 공동경비구역에서 근무하는 남북한 병사들이 몰래 우정을 나눈다. 뭐 이런 설정이었죠. 그렇습니다. 그걸 가지고 어떤 보도신문은 남북한 병사들의 군기 문란을 다루고 있다 이렇게 아이고야. 당시에 논평한 적이 있었는데 어쨌든 그런 설정이 관객들에게 상당한 센세이션을 불러일으켰죠. 당시 남북 화해 무드까지 맞물리면서 영화가 담고 있는 휴머니즘적인 메시지가 폭넓은 공감대를 만들어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남한 병사로 나온 이병헌, 또 김태우만큼이나 북한 병사로 나온 송강호, 신하균의 연기도 상당히 인상적인 작품이었던 걸로 기억이 나요. 바로 그겁니다. 북한 사람도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다 라는 게 이 영화의 중요한 포인트죠. 박은영 씨는 어떤지 모르겠는데 저는 어렸을 때요. 북한 사람은 머리에 뿔이 난 늑대라고 생각했어요. 그런 그 반공교육의 여파에서 자유롭지 못했죠. 그런 관객들에게 아주 신선한 도발이었죠. 그랬군요. 자, 그런 면에서 한국 전쟁을 소재로 삼은 영화 태극기 휘날리며도 빼놓을 수는 없을 것 같아요. 맞습니다. 시간차가 살짝 나긴 합니다만 비슷한 시기에 개봉했던 실미도하고 거의 동시에 1000만 관객을 돌파한 영화였는데요. 네, 장동건과 원빈 형제 사이인데 어쩔 수 없이 남북한 군인으로 나뉘어서 서로에게 총구를 겨누어야 하는 상황. 그야말로 동족 상잔의 비극을 참 드라마틱하게 상징화시켰죠. 네, 맞습니다. 반세기 전의 전쟁의 아픔을 여전히 간직하고 있는 많은 한국인들이 그래서 이 영화를 보면서 가슴 아파하고 눈물을 훔쳤던 게 아닐까 싶습니다. 분단 소재 영화라고 해서 다 손수건을 적시게 한 건 아니잖아요. 이 웰컴 투 동막골, 이 영화는 분단이라는 무거운 소재를 코미디로 아주 가볍게 풀어냈죠. 신선했죠. 전쟁이 일어난 것도 모르는 강원도 오지마을에 국군, 인민군, 그리고 미군까지 들어오게 되면서 묻지 못할 해프닝이 벌어지죠. 그런데 결국 이들은 이 평화로운 마을을 지키기 위해서 하나가 되죠. 총을 내려놓으면 똑같이 따뜻한 체온을 가진 사람들이란 이 주제의식은 공동경비구역 JSA와도 일맥상통한다 이렇게 봐야겠네요. 네, 그렇죠. 그래서일까요? 이 영화 역시 600만 명이 넘는 관객들을 불러 모으면서 엄청난 대히트를 기록하게 됩니다. 그런데 꼭 화해에만 무게중심을 두지 않는 분단 소재 영화도 있지 않나요? 왜 없겠습니까? 지난 2010년에 나왔던 포화 속으로 이 작품이 그렇죠. 권상우 씨와 최승현 씨가 한국전쟁 당시 학도병으로 출연하고 또 차승원 씨가 인민군 장교로 등장하는 전쟁 영화였죠. 네, 영화는 실제 한국전쟁 당시에 포항에서 인민군의 남하를 저지했던 학도병들의 실화를 바탕으로 하고 있는데요. 그들의 장렬한 희생을 재현하는 데 연출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그럼 앞서 보신 많은 분단 소재 영화들과는 조금 다른 포인트다 이렇게 봐야겠네요. 조금이 아니라 많이 다르죠. 이 영화 속에 인민군 대장으로 나오는 차승원을 어떻게 묘사하는가 그 방식만 보더라도 상당한 차이를 느낄 수 있죠. 정말 한마디로 피도 눈물도 없는 냉혈한으로 등장하죠. 전형적인 악당이죠. 사실 북한군을 악당으로 묘사하는 건 1970년대에 많이 나왔던 반공 영화의 전형이었죠. 그 전형을 이 영화가 다시 불러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 면에서는 지금 한창 극장가에서 상영 중인 이 영화도 크게 다르지 않을 것 같아요. 맞습니다. 이 영화는 2002년 월드컵 기간 중에 있었던 서해 교전 상황을 재구성하고 있는데요. 당시 남북한 해군 사이에 벌어졌던 교전으로 희생된 장병들에게 애도를 보내고 있는 작품이죠. 네. 비극이죠. 그런데 그 비극을 담아내는 방식은 역시나 포화 속으로와 유사한 맥락인데요. 우리나라 장병들의 억울한 희생, 교전을 미리 계획한 악마와도 같은 북한군, 이런 선악의 구도를 가지고 있죠. 분단으로 인해 벌어진 비극, 기억해야 하는 건 당연한 일이지만 기억하는 방식에도 이렇게 차이가 난다는 거, 이거 어떻게 봐야 될까요?
이렇게 분단 영화들을 살펴보니까 평론가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과거에는 남북 화해 쪽에 방점이 있었다면 네. 많이 애국으로 좀 바뀐 것 같다는 생각도 드네요. 네, 정확하게 그렇습니다. 사실 따지고 보면요, 이게 정치 권력의 변화하고도요, 네. 맞물리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습니다. 정치 권력까지. 그럼 머리가 너무 아프고 어지러운데요. 살펴볼까요? 그 햇볕 정책이 중요한 정책 기조였던 네. 김대중 노무현 정부 시절에 만들어진 영화들은 대부분 남북 간의 화해 쪽에 무게중심을 두고 있는데요. 네. 자, 이명박 정부 시절에 나온 영화들, 포화 속으로 연평해전, 다 애국의 방점을 찍고 있습니다. 그럼 미묘한 차이가 또 느껴지네요. 네. 아니, 영화와 정치는 좀 무관하다고 생각했는데 네. 꼭 그렇지만은 않나 봐요. 꼭 그렇지만은 않은 게 아니라 전혀 그렇지 않죠. 네. 정치 환경이 영화에 아주 큰 영향을 미칩니다. 우리는 그런 맥락도 놓치지 말아야 될 것 같습니다. 맥락. 중요한 단어가 나왔는데 오늘은 방점 최강희가 아니라 맥락 최강희로 호를 좀 바꿔보는 게 어떨지 그런 생각이 듭니다. 맥락! 지금까지 맥락 최강희의 까칠한 시선이었습니다.